1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 순환군면별 특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 지금 거의 다 제가 중요한 거는 체크했어요. 그래서 해상 후하로 외우셔서 116페이지가 지금 회복 단계로 가는데요. 자, 회복은 제가 별표 치는 거 별표 치는 양가로 1번 체크합니다.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우리가 하한선이 되겠죠. 근데 회복과 후퇴는 반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한가가 되지만 여기선 기준가가 될 수도 있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과거 사례 가격은 반대 지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가라는 자체는 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한선으로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회복은 우리가 어때요? 전국적 광역적으로 일시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지역적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자, 우리가 금리가 낮습니다. 회복은 돈 빌리기가 쉽으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또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투자와 투기가 또 거래 고기를 띠겠죠. 그죠? 그래서 저점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자,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이고 5번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회복시장도 어떻게 돼요? 밑에 공실과 공가율은 감소하죠.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상향시장 갑니다. 상향시장도 1번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고 매도장중이고 3번에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가 상승 계속되고 자, 요거 다음에 후퇴가 오죠. 후퇴 가능성이 있고 하향과 반대 시장이면서 확장 시장이라고 얘기했죠. 자,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우리가 누가 주도를 잡냐? 매도인 중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인은 거래를 당기려고 하고 매도자는 거래를 늦추려고 한다. 매도자 중시다. 그 다음에 후퇴 시장 전국면에 대한 시장으로서 이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예표하고 있다. 자, 후퇴 시장 갑니다. 후퇴 시장은 내려가니까 과거의 사례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한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선 기준가가 된다. 자,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죠. 제가 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의 거기서 시험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 이 후퇴도 금리가 높죠. 그 다음에 공가율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하향시장입니다. 하향시장은 양가로 1번에 가시면은 자, 하향시장 떨어지니까 반대로 금리가 높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가시면은 공가 공실률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호화주택, 그죠? 불황에 빠지니까 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불료 불급, 필요하거나 급하지도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받죠. 자, 아까 후퇴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짧고 후퇴는 빠르고 회복은 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후퇴는 이제 짧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상한가가 되고 매수자 시장이죠. 건축허가 실적은 상당히 저하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환 국면을 봤을 때는 순환 국면은 4개의 순환 국면인데 특수 국면인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안정이 되면서 가벼운 상승이에요. 그럼 이런 게 안정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가 이제 불황 때도 우리가 소규모 주택 같은 거는 소형 아파트 같은 건 역세권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호화주택 같은 거는 확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안정된 게 안정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자체는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회, 상, 후, 하 어디에든지 우리가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순환 국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 불황이 강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불황이 강하다는 것은 자, 지금 수도권의 경기가 안 좋더라도 자, 서울에 명동이나 우리가 종로 나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불황을 잘 안 타는 시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안정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주거용 같은 거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소형주택이든지 상업용은 위치가 우수한 도심 점포 그런 거는 안 탑니다. 그래서 불황이 강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치가 좋고 주로 위치가 좋고 소규모 주택, 도심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불황 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이죠. 침체 국면에 나타나면은 이제 호황 국면에는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자, 호황 때는 못 올라가니까 호황 때는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안정시장은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의 사례 가격은 과거에 거래됐던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실 때 1년 전에
자, 우리가 역세권에 24평 아파트가 2억이었다. 그럼 역세권에 만약에 2억이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거의 2억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이제 가격이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안정된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래서 평가하기는 제일 편한 거죠. 그죠? 평가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거래 위주죠. 우리 실질적인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고유한 국면이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동반하는 것인데 불황에 친하지 않는 부동산 경기의 특유한 시장이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경기순환의 분류는 아니에요. 해상후화 중에서 어느 시장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상후화만 순환 국면이 되고요. 우리가 안정시장은 거쳐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거쳐서 나타나서 가능하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른 거기 때문에 순환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형태의 부동산 경기 변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경기의 측정 지표 한 다음에 우리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측정 지표는 요즘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깊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아까 3대 지표가 3기업 우리가 3대 지표를 골라라. 그래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3기업입니다. 기억이 3개 들어가죠. 그래서 단순 지표로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측정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단순 지표가 아니라 건축, 가격, 우리가 거래량 3지표인 종합적인 측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미분양 재고량은 적어야 되죠. 공가율은 낮아야 되고요. 임료는 가격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임료수는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주택 금융 상태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태가 금리가 낮아야죠. 그래야지만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121페이지 가시면 공급 수요 보조 지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축량은 허가, 착공, 완공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허가량이라는 자체는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을 예정이죠. 그 밑에 선행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 자, 선행이라는 박스에 보시면은 미래 경제 활동을 예측한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 정부가 정책을 쓸 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겠죠. 예측을. 그 다음에 착공량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거죠. 착공은 동행 지표입니다. 동행. 그래서 우리가 경기 측정 시점 현재의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현 상태 경기 측정이고요. 자, 완공량이라는 것은 후행입니다. 후행. 그래서 완공량 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았던 걸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건축 완공량은 후행 지표고 건축 착공량이나 거래량이 동행입니다. 그 외에 다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택지의 분양시 쪽도 택지가 땅이 필요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택지가 많다고 해서 지금 건축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량, 택지의 분양 실적, 공실 공가 이런 것들 다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다 성행 지표를 찍고요. 그 다음 박스가 참고가 제일 중요한데 좌측의 내용은 거의 그걸 우리가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기호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자, 투기가 발생합니다. 자,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계속적으로 아니라. 그래서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이기 때문에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품 가격이에요.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폭락할 수가 있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인데 건축비만 상승했어요. 건축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면 건축 원가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제 보조 지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실물 변수로서 중요 지표라면 가격은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죠. 그래서 다른 것과 고차라는 보조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도 지표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택지 분양 실적, 공가 임대료, 주택금융의 상태도 측정 지표가 될 수가 있다. 그냥 체크만 할게요. 좌측의 건축량은 경기 측정한 적절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건축량을 갖고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량은 건축 허가, 착공 가장 많은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건축 허가량이 예측이죠. 그래서 허가량은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예측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자, 부동산 가격은 가격이 상승한다고 경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건축비 상승과 투기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주택 건축이 활발한 경우를 불경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하나의 보조 지표 사용한다. 자,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밑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측정의 적절한 지표로서 우리가 정부가 수납한 취득세액이나 부동산 등기 슬쩍 보면은 거래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실적도 하나의 특징을 거래량인데, 분양 실적은 밑에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 분양 실적도 아까 선행 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소득 수준이나 인구 이입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 측정 지표에 안 들어간다고 나왔고, 그 외에는 이제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착공량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 지표로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만 나왔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예고를 해드렸는데 거기 아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도 우리가 해놨지만은 122페이지 가시면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아까 119페이지하고 지금 122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넣어놨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119페이지가 오히려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를 가셔서 내용을 본다면,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을 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상 후하처럼 순환을 해요. 근데 경기가 순환하는 게 거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의 어떻습니까? 90%가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형태의 비순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순환적, 계절적, 그다음 무작위적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순환 변동, 계절, 무작위적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자, 거의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여기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이 순환적 변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이클. 순환적 변동이 가장 우리가 90%를 차지해요. 순환이라는 변동이죠. 순환적 변동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상후하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회상후하 이렇게 순환을 해요. 후하, 회상후하. 그래서 해상 후회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은, 자,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해상 후하로 순환을 하더라. 근데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순환적이 있더라. 비순환적이 바로 우리가 다른 형태예요. 순환하지 않는 해상 후하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다른 형태. 그래서 계절적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오죠. 1년 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장기적이라는 추세 변동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 추세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뜨는 게 무작위적이에요. 무작위적. 불규칙적이죠. 랜덤이라고 하죠. 무작위적. 그래서 불규칙. 비주기적입니다. 비주기적. 자, 예기치 못하죠. 자, 우리가 계절은 예견할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지, 자연재해, 지진이나 같은 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지진 같은 경우는 나게 되면은 우리가 건축에 대한 것이 이제 다시 또 이루어지니까 건축 활동이 또 활발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건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은 주기 단위로 온다는 자체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중기업이 잘 됩니다. 여름과 겨울은 춥고 더우니까 우리가 뜸하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계절 때문에 오고요. 자, 방학 동안에 대학교에 봄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공실이 생겨요. 대학교 앞에. 그것도 계절적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달보다 날씨가 추워서 건축을 중단하죠. 건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절적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라는 건 1년 단위로 와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학 근처의 하숙집에 이제 시장 같은
방학 동안에 고무실이 생긴다든가 무작위적 우발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예죠. 그래서 비주기적, 정부의 정책,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래서 옛날에 뭐 8.3의 정책, 330 정책 우리가 어떻습니까? 써서 옛날이죠, 아주 시절에. 그래서 막 경기가 다시 또 안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갔죠. 장기적 추세적이라는 건 해야 갈수록 건축 허가량이 증가 추세이거나 감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속적,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속적, 계속적. 그래서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나오면 장기적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뭐 그냥 122페이지는 똑같은 얘기니까 계절적은 1년 단위로 봄, 가을, 이사철에 이제 집값이 많이 변하고 장기적은 50년 이상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재개발, 신개발하는데 또 50년 정도 걸린다. 근데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일반 경제보다 기간이 짧다. 그래서 50년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일반 경기 콘트라티에프가 50에서 60년이죠. 그거보다는 이제 짧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우리 부동산은 불규칙적이다. 무작위적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비주기적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지 홍수, 지진, 예기치 못한 사태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 파트를 좀 강하게 가서 다른 형태의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제9절에 우리가 122페이지는 강범위하게 그냥 해놨는데 앞쪽이 더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입니다. 거미집. 올해 이제 거미집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거미집이 이제 우리가 뜸하다가 그러니까 나왔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이론인지 그 상태를 이제 보면서 내용을 이제 가도록 하죠. 자, 거미집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 거미집에 이제 우리가 수렴형하고 발산형이라는 게 시험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1900년 초반에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나요. 가격 파동. 가격이 만약에 폭등과 폭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전하거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부가 야, 너 경제학자다 보니까 시장 가서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알아봤어요. 근데 이 시차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옥수수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마늘 시장이라고 볼게요. 마늘 시장.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봤습니다. 수요 공급. 이 수요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순이가 마늘 시장 가서 마늘을 사요. 그럼 가격이 좀 맞으면 사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집값 많이 사고 오르면 좀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우리 어떻습니까? 마늘 가격 다 물어보고 아줌마한테 내놓을게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 아줌마 막 마늘 던지려고 하죠. 그럼 수요는 즉각이에요. 뭐 지체 없이 그냥 즉시 우리가 즉각이기 때문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차가 없어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공급이라는 자체는 마늘 심는 농부가 마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집에 가서 바로 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올해 그 가격을 보고 내년에 내다 팔아요. 그럼 내년에 내다 팔면 갑돌이만 심는 게 아니라 다 심어요. 뭉통 이 초공급이 돼서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지거든. 그럼 떨어진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마늘 또 안 심겠죠. 그럼 얘는 시차가 있어. 그럼 얘는 공급이 오래 걸려. 일정한 기간 후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 거미집이라는 것은 수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 떨어진 거 보고 갑돌이와 갑돌이 때문에 마늘 안 심어. 그럼 다음 해가 궁금하거든. 그럼 갑돌이만 안 심어서 다 안 심었어. 다 안 심었지. 다음 가격이 올라가지. 그럼 그걸 또 보고 갑돌이와 갑돌이 때문에 마늘 심겠죠. 밤새겠다.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우리가 수탄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탄이라는 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공급이 이렇게 돼 있고요. 수요가 약간 만만하다고 봐봐요. 그럼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정상적이죠, 시장이. 그래서 마늘이 이제 한 묶음에 1,000원이다. 1,000원이 안정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걸 어떤 상황에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공급자들이 좋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죠. 마늘 심습니다. 근데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오래 심으면 내년에 내다 팔죠. 근데 갑돌이만 심는 게 아니라 다 심었어요.
그럼 운통 초과금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안 심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정지된 상태에 대한 정태 분석이 아니라 초과금과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태적이다. 정태하면 안 돼요. 동태로 가셔야 됩니다. 동태적 분석. 정학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급이 더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을 공급자가 주도하면 더 불안전해져요. 그럼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어야 되지만 수렴형으로 갑니다. 수렴형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안정형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정태 아니라 동태를 찍어라. 그러면 일단은 얘가 거미를 키운 건 아니죠. 그래프를 그리다가 거미집을 발견한 거죠. 근데 좀 재밌게 하려고. 자, 거미를 이제 3마리 길렀습니다.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있는데, 자, 친구가 지금 거미를 연구하고 있는데, 잠깐 술 마시러 나오래. 호프 마시러. 야, 나 거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거미 어디다 놓니? 냉동실에다 얼려놔라. 그때 동태를 하는 거죠. 동태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동태냐라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은 일단은 기울기는 반대예요. 우리가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다.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울기라고 봤을 때 제가 탄력성만 얘기했지 기울기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재밌게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얘가 가격이고 얘가 양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곡선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자,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공급은 비탈 쪽이고 이쪽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파르면 비탈 쪽, 완만하면 탄력적이거든요. 그러면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죠.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자, 서 있으니까 비탄력적. 그 다음에 탄력적은 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는 반대예요. 서 있을수록 기울기는 더 커집니다. 기울기는 크다. 자, 누워 있을수록 기울기는 작아요.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은 작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기울기는 키울기라고 하세요. 서 있으면 키가 크죠. 그럼 기울기가 크지만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은 작다. 자, 키가 작으니까 완만하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공급에 대한 기울기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럼 공급자가 유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발산형으로 가요. 그래서 되게 불안전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자, 우리가 가출 안에도 안으로 들어오면, 집으로 들어오면 좀 안정으로 가요. 근데 가출 안에가 맹맹맹 돌아요, 밖으로. 불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불안정.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불안정.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미리 가면 이제 넘기시면은 수렴형, 발산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순환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반대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 중에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죠. 탄력성은 기울기가 반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환형이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순환형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순환형은 우리가 중립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환형은 수탄과 공탄이 같아요. 그럼 기울기도 같죠. 기울기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맴맴맴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순환형이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죠.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수탄수,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그럼 우리가 수탄수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 공탄발은 공급의 탄력성 발산형. 수니까 수가 나오고 공포탄을 발사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니다. 123페이지로 가시면 거미집이론에 의의는 첫 번째 거미집이론은 에치케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태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방식은 얼리니까 동태, 거미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면서 수용급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약을 보시면 수용급의 시차를 고려해서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 건데 동태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늘이라는 옥수수를 얘기했을 때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농, 축, 수산물 여기까지 가세요. 그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죠? 우리가 마늘, 축산물, 돼지
바로 나오진 않죠. 돼지가. 수산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양어장에 수산물을 하게 되면 기르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축산물은 가능한데 공산품 하면 안 됩니다. 공산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칠판 주개를 자 5만 개 생산해달라.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난리 났잖아. 바로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농산물이지 공산품이 아니고 이게 부동산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업에. 자, 그 다음에 수요는 시차가 없어. 그럼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이야, 바로. 그래서 수요량은 가격 변화의 즉각이라는 단어. 근데 공급은 시차가 있죠. 그래서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 거죠. 그래서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요. 생산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됐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예측한다면 거미집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공급자는 현재의 시장 가격이나 임대료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만일 공급자가 미래 합리적인 예측하거나 저장이나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격 파동이 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폐쇄 경제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은 엣지 캐리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습니다. 수입이 안 됐어요, FTA. 근데 지금 개방 경제야. 마늘이 없으면 수입해와. 그럼 거미집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한물 간 건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부동산은 암만 FTA가 걸려도 이 주택을 수입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의 전목이 된 거예요. 자, 당해 생산량은 당해 모두 판매된다. 저장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선이나 야채를 파는 아파트 앞에서 파는 아저씨들이 8시가 넘으면 저녁에 떨이를 합니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도 미분양이 되면 특별 분양으로 다 팔아버리죠. 부동산 자체는 또 오래 가다 보면은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적용은 생산 기간의 장기성을 요하는 농산물이나 건설업이고, 자, 밑에 수탄수 공탄발을 얘기했고요. 자, 오른쪽 거미집이론에 대해서 그 전제와 부동산 경기 요거만 볼게요. 자, 거미집은 현재 수요 결정, 현재 가격, 현재 수요는 무조건 현재 그 바로입니다. 근데 미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인데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 한 테포 느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 심는 농부가 아까 마늘 가격이 올라가서 폭등했더니 바로 못 심으니까 내년에 내가 팔았어. 내년에 내가 봤더니 마늘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만 의존한 거죠. 그래서 시차가 있고, 자, 부동산은 이러한 현상이 수요 공급에 대한, 특히 시차가 공급에 대한 시차죠. 수요 초과 공급 초과를 반복하니까 특히 이제 단기에는 공급할 수가 어려워요. 단기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자, 마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늘 심는데 마늘 내년에 팔죠. 똑같아요. 건축 착공량이 늘어나면서 그게 길다 보니까 막상 마늘이 나오다 보니까 초과공급이 돼서 가격이 폭락했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나중에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공급 초과돼서 미분양이 속출된다는 거죠. 침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과 상공업용 중에서는 지금 거미집은 공급이 더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주거용이라는 것은 이동하기가 쉽고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미집이 잘 생기지 않지만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렵고 시차가 더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더 상공업용에 더 비타르적인가 적용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거용보다 상공업용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거미집은 우리가 농축산물, 공산품은 아니라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 자, 수요는 시차가 없다. 공급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수요는 항상 즉각적이고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 후에 나타난다.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 자,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 그다음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예측을 못해서 현재 시장 가격이나 임대료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탄수 공탄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미집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 더 적용이 되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미집 이론과 경기 변동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던 두 파트만 보시면은 거의 시험 문제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 문제 거미집이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제 13강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파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쉬었다가 13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